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 마련해 주신 정동교회와 재단법인 여호와 함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놓인 현실 그리고 우리 나아갈 길을 함께 고민하는 이런 중요한 자리에 부족한 사람을 초대해 주셔서 영광이고 과분하게 생각합니다. 강연 제목을 정할 때 그 자리에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까 그 내용을 미리 생각해서 정하게 됩니다. 갈라진 사회에서 교회가 나아갈 길은 무엇인가라는 이 프로그램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면서 저 역시 사회학자로서 무엇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2.3 계엄 선포 이후에 계엄에 대한 생각 그리고 대통령 탄핵에 대한 찬반 등으로 깊이 분열된 우리 사회 현실에 대해서 그리고 특히 자신이 미워하거나 두려워하는 사회 구성원과 제도를 폭력적으로 배척하는 그런 극단주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그 현황이 어떤지 또 그것의 의미와 원인이 무엇인지 저 나름의 해석과 분석을 말씀드리고요. 가능하다면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저의 의견을 제안드리겠습니다. 먼저 12.3 계엄 선포와 그 후 2달여 동안 우리가 보고 겪은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되짚어보는 것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난 압축적인 짧은 시간 동안 너무 많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겪었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일들이 일어난 건지 우리가 겪은 것이 무엇인지 뭘 뜻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깊이 성찰할 시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뉴스도 챙기기가 힘들 정도로 많은 일들이 터져 나왔죠.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한 돌아봄의 시간, 이것이 작업의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시작된 순간으로 돌아가 봅시다. 어느 날 밤에 대통령이 갑자기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반국가 세력, 종북 공산 세력을 처단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군이 나라를 다스린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많은 분이 그날 밤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마루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또 방에서 친구와 휴대폰을 하다가 또 행사 중에 또 수업 중에 혹은 자가용 버스, 지하철 안에서 이 소식을 접했습니다. 최초의 반응을 다들 비슷하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무슨 소리야? 가짜뉴스 아니야? 그 뉴스 어디 나왔어? 맞죠? 다 비슷합니다. 믿을 수 없었다는 거죠. 너무나 비현실적이었다. 초현실적이었다. 이게 공통된 반응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그 느낌의 의미가 뭘까? 우리는 왜 그렇게 느낀 것일까? 단지 44년 만의 계엄이기 때문일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 이유는 누구도 이러다 계엄이라도 나겠다 라던가 계엄이라도 해야지 이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만큼 비현실적이고 충격적인 느낌을 갖게 된 것이 아닌가. 대외적인 평화, 대내적인 질서, 평소와 다르지 않았던 어느 평범한 날에 우리 앞에 갑자기 지금부터 군이 통치한다. 명령을 어기면 처단한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대한 국가폭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엄법은 이를 더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그럴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전쟁 중인 거예요. 적과 교전 중인 거예요.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있었던 건가요? 그랬다면 계엄이 선포됐을 때 거기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그토록 비현실적으로 느껴지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의 공론장에서, 우리 사회의 담론에서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앙상하게 정말 가장 표층에서 계엄에 찬성하니 반대하니, 탄핵에 찬성하니 반대하니, 이걸로 쪼그라들었죠. 아무 의미 없는 찬반인 겁니다. 비상계엄이란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사회적인 성찰이 없는 상태. 그냥 여론조사에 물어보는 거죠. 잘했다고 생각하냐? 아니라고 생각하냐? 그럼 국민을 계몽하기 위해서 처단해도 될까요? 야당이 미워서 우리나라의 모든 사법 체제를 중지시키고 군이 통제를 해도 되는 것일까요? 이 담론이 없어진 거죠. 찬반 여론조사 속에서 말이죠. 대통령 담화 후에 우리는 더 많은 놀라운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즉각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모든 정치활동과 집회 결사가 금지된다. 언론과 출판 군이 통제한다. 전공의는 48시간 내에 복귀하라. 이 모든 명령을 위반하면 영장 없이 체포, 구금하고 처단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계엄법 몇 조에 의거하여 처단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계엄법에는 처단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포고령의 내용은 충격적이게도 1980년 5월 17일 광주 학살이 시작되기 하루 전에 내려진 전두환 신군부의 포고령과 그 내용이 거의 일치합니다. 그 폭력의 구조가 그 모습 그대로 우리 앞에 솟아올랐습니다. 그날 밤 제가 받은 사회학적으로의 충격은 제가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겁니다. 저는 박사 논문을 국가폭력에 대해서 썼습니다. 그 국가폭력 앞에서 어떻게 인간이 두려움을 이기고 타인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가? 한강 작가의 문제의식과 굉장히 비슷하죠. 저하고 1년 차입니다. 학번이. 비슷한 고민을 한 거죠. 다른 분야에서. 그리고 한강 작가께서 광주와 폭력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신 계기가 아버지 서가에서 광주항쟁의 사진첩을, 학살의 사진첩을 보고 시작되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 역시 제가 15살이었던 고등학교 1학년 때 제 친한 친구의 대학생 형의 운동권 친구를 통해서 건너 광주 학살의 사진첩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 이후에 지금 있는 저의 직업과 문제의식의 출발점이 됐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재 시기에 포고령에 대한 여러 논문을 썼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강 작가께서 책에 꿈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 꿈은 저한테 굉장히 리얼합니다. 왜냐하면 박사 논문 쓰던 시절부터 제가 늘 꾸었던 꿈이거든요. 계엄군에 쫓기고 둘러싸여서 총칼에 찔리는 순간 깹니다. 그럼 숨을 허덕대면서 정말 논문을 잘 써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제가 분석했던 포고령 텍스트 통계 분석도 해봤고요. 질적인 구조 분석도 해봤고요. 비판적 담론 분석도 해봤고 문안을 거의 외우죠. 그런데 2024년 12월 3일에 제 휴대폰에서 보인 포고령의 텍스트가 똑같았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공포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바로 다음날 부지런한 기자분들을 통해서 알게 됐죠. 실제 80년 5월 17일에 포고령을 참조했었다.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수십 년 전에 수많은 시민을 학살했던 그 국가의 선포가 2024년 우리 앞에 그 원형 그대로 나타났다. 그런데 담론 분석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건요, 텍스트의 문구가 아닙니다. 그것의 컨텍스트예요. 누가 누구에게 어떤 권력 관계 속에서 그 언어적인 행위를 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포고령은 무엇입니까? 계엄사령부의 명령인 것이죠. 그리고 그 계엄사령부의 명령이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살해할 수 있는 국가의 권력인 것입니다. 그 국가의 권력이 우리에게 오늘부터 너는 자유가 없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것이죠. 나아가서 그날 우리는 단지 문자만을 본 것이 아닙니다. 텔레비전과 유튜브로 군대와 경찰이 국회를 봉쇄하고 중무장한 특전사 대원들이 국회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점령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국방을 위해서 특수훈련을 받은 육군 정보사 방첩사 군인들이 정치인, 언론인, 판사, 종교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을 수거해서 신문하기 위해서 작두기와 망치와 송곳과 케이블 타이를 각자 소지하고 전국 각지에서 조직적으로 작전을 수행했다는 사실이 우리 앞에 밝혀졌습니다. 계몽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야당의 미끼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인가요? 반인륜적인 행위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이토록 비현실적인이었던 이유는 하지만 그것의 폭력성 때문만은 아닙니다. 폭력이 일상의 일부로서 이미 우리에게 익숙했다면 비현실적이지 않았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폭력이 매우 가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지하고 있었다면 그토록 비현실적으로 느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12.3의 충격은 이 엄청난 폭력이 무엇보다 그것을 가능케 하는 세력이 우리 사회, 무엇보다 우리 국가 안에 존재했다는 사실을 대부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는 데서 온 것입니다. 여기서 상상도 하지 못했다. 바로 이 점이 우리의 뼈아픈 성찰이 시작되어야 하는 지점이 아닌가. 우리는 왜 몰랐는가? 왜 이토록 아니했는가? 사실은 다른 어떤 민주국가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후진적인 독재와 야만의 시도가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나라였는데, 사실은 민주주의와 법치 그리고 인권과 평화가 이렇게 취약한 토대를 갖고 있는 나라였는데 왜 우리는 K민주주의의 자부심에 취해 있었는가? 이런 자기 성찰을 해야만 되는 때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12.3에 일어난 일들은 지금까지 한국 사회의 현실과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왔던 기존의 인식을 뒤흔드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우리가 알던 그런 나라가 아니었다. 이런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질문을 던지면서 한국 사회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재구성해야만 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나라라는 것. 여기서 그럼 과연 국가는 무엇이었느냐? 우리는 어떤 사회에 살고 있었는가? 민주화 이후의 40년은 과연 무엇이었나? 우리는 대통령을 탄핵하고 쿠데타의 주모자들을 사법 처리하고 나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12월 3일에 정지한 그 과거의 시간에
미래를 이어붙여서 그냥 계속 살아가면 되는 것일까?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결코 망각하거나 간과해서는 안 되는 사실은 12.3 쿠데타와 독재의 계획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12.3 쿠데타는 그 주모자들이 수개월 또는 그 이상의 시간 동안 조직과 전략, 법적 근거를 치밀하게 준비해서 실행한 것입니다. 이 12.3 쿠데타가 발생하기 이전에 수개월 동안 제가 방송과 신문에서 기회가 닿을 때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상하지 않은 독재화가 진행될 수 있다. 학자들은 굉장히 의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센 얘기를 극도로 조심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전공이 정치사회학이니까 신 교수 왜 그래 무섭게. 저도 늘 보고 또 봤죠. 중요한 지표들과 징후들을. 그런데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대통령과 국방장관과 대통령실의 핵심 인사들이 움직이는 움직임들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은 그 분야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계엄법을 고치려고 하고요. 계엄을 제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대통령의 특정한 측근들로 배치를 하고요. 수사관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죠. 그러니까 어느 날 대통령이 화가 난다고 일으킬 수 있는 종류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쿠데타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것은 잘 준비된 그런 계획이었던 것이고, 하지만 우리 용감한 시민들이 대단히 빠른 속도로 행동하고 움직였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투입된 군인들과 일부 지휘관들이 위법한 명령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몇몇 사소한 우연들이 계엄군의 작전 수행에 차질을 빚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계엄군과 공군 사이에 비행허가 조율에 40분이 소요가 됐다. 투입된 계엄군이 국회 단전에 성공한 시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바로 몇 분 뒤였다. 본회의장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을 하는데 만약 집권 여당 의원이 몇 명만 더 왔더라면 계엄 해제 못하는 겁니다. 만약 그 순간에 한동훈 대표가 다르게 판단했다면 지금은 우리는 계엄 상태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12.3의 계획은 한 끗 차이로 무산됐고 한 끗 차이로 성공할 수도 있었습니다. 12.3 계엄은 실패할 수 없었던, 할 수밖에 없었던 어느 광인의 망상 또는 거부할 수 없는 문명의 현대사에 잠시 돌출한 해프닝이 아니라 충분히 현실이 될 수도 있었던 구조적 실체였다. 이것을 우리가 망각하지 않아야겠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테오도 아도르노, 나치의 유대인 학살의 현재적 의미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야만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진정 전율스러운 것은 야만으로의 후퇴를 초래하는 근본 조건이 지속되는 한 야만은 지금 여기 언제나 존속해 왔다는 사실이다. 먼 과거에 야만이 있었는데 그것이 사라졌고 다시 오면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야만을 가능케 했던 구조가 언제나 있어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서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돌출된 것을 우리는 12월 3일에 봤습니다. 우리는 눌렀습니다. 그럼 그것을 가능케 했던 우리 사회의 담론적인, 조직적인
제도적인 구조가 사라진 것이냐?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2.3 쿠데타는 실패했지만 독재를 구상하고 쿠데타를 감행할 수 있었던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힘은 지금 그대로 존속하고 있다. 그것은 국내외 조건이 악화됐을 때 더 강력한 힘으로 재생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12.3 이후 한국 사회의 가장 중대하고 긴급한 과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정치제도, 국가기구, 권력구조, 정치 문화와 시민사회를 이것을 계기로 근본적으로 재점검하면서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를 더 공고하게 만드는 일에 온 사회가 힘을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의 강연의 결론이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반부였습니다. 지금 그와 같이 12.3 계엄을 성찰하면서 우리 사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앞으로 나아간다는 그 과제, 이것이 12.3 이후에 지난 2달여 동안에 전개된 상황들에 의해서 커다란 장벽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그게 12월 3일 직후의 우리의 고민과 지금 시점의 우리의 고민이 본질적으로 다른 상황에 놓여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아니, 그 이상으로 현재 한국 사회 상황은 12.3 계엄의 성찰과 극복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정반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까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엄 해제 직후에 몇 주간은 80%에 가까운 압도적인 다수의 국민이 계엄을 비판하고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한국민주주의 회복력을 함께 기뻐했습니다. 박근혜 때와 이번이 다르다. 2016년, 17년의 탄핵 때와 지금이 다르다는 점을 다들 얘기합니다. 하지만 12월 3일 이후에 지난 2달여의 시간은 너무나 압축적인 고밀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뭉뚱그려서 이번은 이렇다라고 얘기하면 많은 것을 놓치게 됩니다. 그 2달여 동안 어떤 변화가 전개되어 왔는지를 슬라이싱을 해서 나눠서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박근혜 때와 다르다라고 단언하지 못하겠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하지만 계엄 실패 이후에 한 달 동안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재작년에 정치학자들과 함께 큰 규모의 인식조사를 했을 때 이런 문항들을 넣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느냐? 매우 긍정적, 매우 부정적. 그 다음에 일부러 이어서 물어봤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처럼 헌법을 어기는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겠느냐? 일부러 그렇게 순서를 지어서 물어본 이유는 그냥 대통령이 헌법을 어기면 어떻게 하겠냐라고 하면 그것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문재인 대통령 헌법을 어겼으니까 그렇게 믿잖아요. 5년을 다 채워서는 안 됐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으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서 제가 물어본 거죠. 물어봤는데 놀랍게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던 그 당시와 거의 차이가 없는 응답이 나왔어요. 긍정적이거나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는 응답이 75%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그와 같은 일이 있다면 다시 촛불을 들겠다라는 응답도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1% 이하의 차이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굉장히 놀랐던 것이 당시에 이미 온라인상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속은 거였다는 걸 이제 전 국민이 안다라는 얘기가 도처에 돌아다니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게 사회학적으로 흥미로운 현상인데요. 한 명 한 명 물어보면 그 중에 100명 중에 75명이 아니야,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잘하는 거였어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한 명 한 명은 내가 이제 소수에 속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디어에서 이제 다들 속았다고 생각한다고 나오니까 나만 다르게 생각하나? 이게 고립되는 거거든요. 근데 조사를 해봤더니 그 평가는 그대로 이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탄핵 직후에 12월 셋째 주 정도까지의, 넷째 주 정도까지의 여론의 지형입니다. 박근혜 때하고 별로 다르지 않았다는. 그런데 그 이후에 연말 연시 중요한 여론기관들이 2주 동안 쉰 사이에 뭔가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1월 2주차부터 꿈틀꿈틀 변하기 시작하다가 1월 말이 되면은 이것이 완전히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죠. 앞, 뒤 두 시기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면 이야기입니다. 그럼 지금은 어떠하냐?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국회 군대를 투입했습니다. 근데 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이 35에서 40%에 달합니다. 지금은 조금 정체되거나 약간 내려가고 있긴 하지만 계엄이 정당하고 믿는 사람이 30%가 넘는. 야당이 승리한 과거의 선거들이 중국 정부에 의해서 조작된 것이며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온 선거만 공정한 선거였다고 믿는 사람이 25에서 27% 정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 사회라는 사실, 이것이 한국 민주주의의 현주소라는 사실, 이것이 우리를 지금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왜냐? 수십 년 동안 우리에게 익숙했던 집단적 경험, 집단적 기억은 내 비록 국가 권력에 의해서 잡혀가고 고문당할지라도 이 사회에 도덕적 지지가 있다. 이 믿음 속에서 사람들은 권력과 싸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민중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국민의 이름으로라고 이야기하지만 민주주의를 전복시키는 고자 하는 사람들이 국민의 이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혼란에 우리는 지금 빠져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이제 고민이 시작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된 것은 대통령이 지난 연말부터 지지층의 행동을 호소하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공산주의자, 중국, 북한에 점령되고 조종되고 있다. 그래서 나라를 구하려 계엄을 한 것이다. 오직 나만이 국민과 국익을 올바로 대변한다라고 하는 전형적인 극우 포퓰리즘적인 전략을 본격화하면서 생겨난 새로운 사회 상황입니다. 이 같은 여론의 분열은 12.3의 교훈을 성찰하고 한국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성숙시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조건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혹은 심지어 이 같은 함의가 담겨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훗날 12.3과 같은 쿠데타 시도가 다시 한번 일어난다면 그때는 응원봉 집회와 같은 민주주의 투쟁이 일어나자마자 그에 못지않은 규모의 맞불 집회가 일어나서 독재 권력과 힘을 합쳐 민주주의 세력을 포위할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갈등 구조 자체가 과거와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계엄이 일어나기 열흘 전에 제가 한겨레 신문에 쓴 칼럼에서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그 당시에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은 시국선언이 일어나고 있었죠. 대통령 퇴진, 탄핵을 요구하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각 행위자들의 놓여있는 위치와 이해관계를 따져봤더니 퇴진은 할 리가 없다. 탄핵은 불가능하다. 그럼 출구가 뭐냐? 출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봤더니 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그 국민적인 요구가 어느 선을 넘으면 강압을 동원해서 진압할 것이다. 그러면 윤 대통령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 대규모적으로 일어날 건데 그때 우익의 거대한 세력이 참호해서 모두 일어날 것이다 라고 저는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0년 동안 극우 연구를 했거든요. 얼마나 많은 조직이, 얼마나 많은 풀뿌리의 네트워크가 지금 한국 사회에 있는지를 20년 동안 봐왔기 때문에 촛불 집회 이런 것에 의해서 대통령이 넘어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지 않을 것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 뒤에 전개된 상황들은 순서가 바뀌었어요. 계엄이 먼저 어느 날
도둑같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응원복 집회가 일어났더니 지금 윤 대통령을 지키는 거대한 세력들이 행동에 돌입을 한 상태죠. 그래서 오랫동안 한국에서는 권위주의 국가 권력 대 민주적인 시민 권력이라는 대결 구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권위주의 국가 반공 극우 체제를 원하는 사람들이 과거보다 훨씬 더 능동적으로 세력화되어 있는 상태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지금 현재 한국 사회의 조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 특히 우리가 극우라고 부를 수 있는 집단이 너무나 큰 목소리를 내고 있어서 사실상 온전한 의미의 보수의 자리를 빼앗고 주도권을 쥔 상태다. 특히 이번 계엄 실패 이후에 이와 같은 보수의 제도 엘리트들이 주도권을 제도외적인 극우 세력들에게 넘겨준 상태라는 사실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인식조사 결과들에 의하면 현재 계엄에 찬성하고 윤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 중에 극우적 신념을 가진 극우주의자이거나 극우 폭력을 행사 또는 위협하거나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극우적인 주장에 동조하거나 극우주의자들이 조직한 대중집회 참여해서 폭력적인 구호에 환호하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는 지난 1월 19일에 서부지법 건물에 폭도들이 난입해서 파이프를 휘두르면서 파괴를 일삼고 소위 빨갱이 판사 사냥을 하러 복도에서 뛰어다니는 공포스런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 뒤로도 헌법재판소의 특정 재판관들에 대한 살해 위협,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인용할 경우 대규모 폭동을 모의하고 선동하는 그런 행위들이 지금 광범위하게 관찰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부터는 대학마다 지금 투어를 다니고 있죠. 알고 계시죠? 서울대에서 시작해서 고려대, 연세대, 어제 이화여대에서는 여러 폭행이 있었습니다. 예상했던 바입니다. 지금 한국의 극우는 전통적인 반공, 반북 그런 극우에 더하여 무엇보다도 반페미니즘, 미소진이 여성 혐오의 극우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공, 반북, 간첩, 관심 없는 젊은 남성들이 페미니스트도 같이 때려잡는데 그럼 나도 가야겠다. 극우의 외연을 확장하고 동맹의 폭을 넓히는 그런 매우 위험한 사회적인 변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극우의 문제는 결코 사소하지 않다. 서부지법에서 구속 기소된 80여 명의 문제가 아니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아까 제가 열거한 것처럼 직접적인 극우적 폭력에 가담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비호하고 그 주장에 동조하고 공감을 보낸 잠재적인 폭력의 행위자들이 지금 우리 사회의 법치와 평화를 중대하게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 제기들이 계속되다 보니 극우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극우냐? 우리는 폭도 아니다. 애국자다. 애국보수다. 극우몰이 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학술적인 정의들을 꼼꼼히 다시 보고 있습니다. 극단주의는 단순히 불법 폭력이나 과격한 언행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아주 점잖은 말과 교묘한 논리로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과 존엄을 파괴하는 극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주로 사회 엘리트들이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실제적인 폭력을 저지르게끔 만듭니다. 우리가 법률적 지원을 해줄 것이다. 너는 영웅이다. 그리고 그는 감옥을 가죠. 그 배후에 있는 엘리트들은 나는 극우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극우는 보수나
일반적인 우파가 너무 과격해졌다는 뜻이 결코 아니다. 둘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수주의는 한 사회의 법과 질서, 제도와 규범을 중요시하는 이념 또는 가치관입니다. 하지만 극우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믿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또는 자기가 증오하는 대상을 절멸하기 위해서 기꺼이 법과 질서, 제도, 규범을 파괴하고 또한 그것이 잘못이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세계의 극우의 보편적으로 관찰되는 특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극우를 어떻게 정의하고 이해할 것인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계에서 극우의 정의는 주로 이데올로기 또는 세계관의 측면에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인종주의, 제국주의, 식민주의, 반유대주의, 반이슬람주의, 자민족 중심주의, 반공주의, 군사주의 등등 많은 요소가 열거가 됩니다. 카스모데라고 하는 저명한 학자는 그동안 학계에서 제시된 수십 개에 달하는 극우에 대한 정의를 분석해서 몇 가지 공통 분모를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반민주주의, 권위주의적인 국가관, 헤테로포비아,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이죠. 인종주의, 배타적 민족주의. 이 중에서도 가장 폭넓게 존재하는 공통 분모는 민주주의에 대한 적대감입니다.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 극우 세계관의 특성은 바로 차별과 배제, 반평등입니다. 독일의 저명한 극우 전문가 부터베게라는 사람이 극우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극우는 많은 경우 폭력의 위협 또는 폭력의 행사를 통해서 민주적인 기본권을 특정 집단에 대해서 제한하거나 제거하려고 하고 그들이 생각하는 표준적 규범에서 벗어나는 소수자들을 배제, 추방 또는 절멸하려고 하는 그런 행위, 인물, 그리고 조직들을 지칭한다. 그래서 노동자, 빈곤층, 여성, 이주자 등등과 같이 그동안 차별받아온 집단이 조금 더 많은 평등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극도의 증오를 보이게 됩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특권에 익숙한 사람은 조금 더 많은 평등이 차별인 것으로 느낀다 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이제 이 나라가 좌파들에 의해서, 페미니스트들에 의해서, 이주자들에 의해서 점령됐다고 하는 망상적 음모론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바로 occupied nation, 내 나라가 지금 점령돼 있어. 주로 누구에 의해서 점령돼 있다고 극우들이 믿느냐? 오랫동안 마이너리티였던, 차별받던, 무시당하던 어떤 사람들이 조금의 인간적인 기본권을 요구하기 시작하면 이 사람들에 의해서 내 나라가 점령됐다고 믿는 겁니다. 많은 것이 설명이 되시죠, 지금. 우리나라의 법원이나 대학이나 언론이나 모든 곳에서 이와 같은 어떤 우리 사회의 헌법에 명시된 바와 같은 인간의 평등한 기본권을 인정하고 또는 그것을 지지하는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 북한에 의해서 점령됐다. 페미니스트 정권이다. 종북 좌파들이 모든 위치를 다 빼앗았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독일에서는 민주적 헌법국가의 수호라는 그런 관점에서 개념 정의가 발달했습니다. 정치학자 에크하르트 예세라는 사람이 저명한 정치학자 극우 연구자입니다. 극단주의의 본질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민주적 헌법국가의 민주적인 또는 헌법적인 요소를 거부하거나 제한하려는 행위다. 또는 그 이데올로기다. 그 민주적이고 헌법적인 요소는 다원주의, 다당의 경쟁, 정치적 반대의 권리, 권력 분립, 만인의 보편적 기본권 이런 것들입니다. 이 정의는 독일 정보기관과 경찰이 감시 수사 대상을 판단하고 헌법재판소가 극우단체의 해산 여부를 결정할 때 결정적인 기준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상의 관점에서 본다면 내가 미워하는 정당과 사회집단을 없애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중지시킬 수도 있다는 생각, 뭡니까? 계엄은 불가피했다. 계몽령. 내가 위험하다고 여기는 사람이나 기관을 무력하기 위해서 폭력을 사용하는 것이 정당하다. 법원 공격은 저항권의 행사다. 이 사회와 정부가 내부의적, 종북 좌파,
공산주의자들 또는 적국, 중국, 북한에 의해서 점령됐기 때문에 헌법기관에 저항하고 타도해야 된다는 음모론, 부정선거론, 중공배후론, 헌재 빨갱이론 정확하게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현상들은 전 세계 극우의 너무나 전형적인 세계관들이다. 이것이 극우가 아니라면 제가 읽었던 세계의 모든 저명한 극우 연구서들은 철회돼야 됩니다. 너무나 전형적인 극우적인 현상들이 지금 우리 앞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극단주의 세력과 그들의 영향력이 더 이상 확장된다면 궁극적으로 저는 사회학자로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회라는 것 자체가 해체되는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것은 아니냐. 어떤 의미에서 그러한가? 사회라는 것은 그것이 유지되고 사회다울 수 있기 위해서 반드시 갖춰져야 되는 기본적인 요건이 있습니다. 이미 1800년대 중반부터 사회학이라는 학문을 세운 그 가장 위대한 학자들이 언제나 골몰했던 것이 사회라는 것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충족되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필수적인 요건들이 무엇이냐. 이 이론이 지난 한 세기 이상의 긴 세월 동안 큰 사회학자들이 실험했던 부분들이죠. 무엇보다도 사회에는, 현대사회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공존할 수 있게끔 해주는 공동의 규범과 가치가 있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 원리에 입각해서 구축된 법과 제도들이 작동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사회 구성원을 너무나 증오하거나 두려워해서 그들을 무력으로 제압하거나 폭력으로 공격하거나 심지어 그 집단 전체를 말살하려는 시도가 일어나고 그런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상당수 존재하게 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사회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극단주의와 폭력성이 발생하고 확산 지속되는 요인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고 대안을 마련한 것이 매우 중요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극우 확산의 구조적인 토양을 많은 학자들이 강조를 해왔습니다. 많이 언급된 것은 사회 저변의 만연한 경제적인 불안과 격차, 일상에서 경험하는 모욕감, 억압된 공격성, 자아의 상처, 사회에 대한 불신, 특히 권력과 돈을 가진 자들에 대한 증오, 사회 엘리트에 대한 거부감과 분노,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회 밑바닥에 보이지 않게 자작하게 널리 깔려 있을 때 극우적인 음모론과 선동이 통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내 목소리를 들어주는구나. 여기에 내가 거할 공동체가 있구나. 이 안에서 내가 인정받는구나. 이 어떤 자아 정체성의 다이내믹이 대단히 크게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와 같은 박탈감과 피해자의식이 극우에 많이 관련이 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극우의 실제적인 계급적인 토대, 이거는 간단치가 않은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의 불평등이 심해지고 박탈당한, 주변화된, 힘들게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우리 사회가 그걸 방치했기 때문에 극우가 지금 성장을 하고 있다. 성찰하자. 그 성찰은 아름다운데요, 팩트에 맞지 않습니다. 저는 그와 같은 추정이 어떤 의도하지 않은 엘리트주의적인 계급적 편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사람이 가난하면 극우에 취약해질 거라고 생각을 할까요? 왜 사람이 경제적으로 박탈당하면 박탈감도 가장 클 거라고 생각할까요?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실제 극우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사회 구조의 피해자가 아니라 피해자 의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더 열악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 자기보다 사회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더 약자인 타인에게
증오와 폭력을 행사합니다. 이걸 사회심리학적으로 사도매저키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딘가에서 내가 갖고 싶었으나 갖지 못한 무언가를 가진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면 나보다 더 못 가진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기 자아의 균형을 차지합니다. 이게 극우의 피해자의식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회심리적인 메커니즘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경제적으로 하층인 청년 남성들의 상황이 지금 점점 악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청년 남성들 중에서 여성 혐오, 페미니즘에 대한 증오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난 집단은 이들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추락하지 않았지만 추락을 불안해하고 있는 중간계층, 그리고 세상에 겁날 것이 없이 가부장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상층의 청년 남성들이 반페미니즘 성향이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지난 서부지법에 난입한 폭도 중에 서울대학교를 나와서 여의도에서 증권사를 다니던 회사원도 있습니다. 극우 커뮤니티로 많이 알려진 일베에서 폭력적인 혐오글을 써서 법적으로 문제된 사람들의 리스트를 뽑아보면 교사, 공무원, 변호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객관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어려움 때문에 극우에 현혹될 것이라는 추정은 계급적 편견인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아주 중요한 점이 바로 미디어입니다. 인터넷, 유튜브, SNS 같은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들이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극단주의 세력이 중도 보수 또는 중도 진보 성향의 기성정당, 그리고 사회 각 제도 영역의 엘리트 집단들을 뚫고 들어가기가 힘들었어요. 대중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식과 정보, 소통의 자원이 사회 제도 중심부 세력들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1세기 정부 사회에 와서는 극단주의 세력들이 순식간에 대중적인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정부, 정당, 교사, 종교인, 저 같은 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미디어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한 답을 찾고, 또한 인터넷과 SNS의 정보 생태계, 좋은 컨텐츠가 극단주의적인 폭력적인 컨텐츠를 압도할 만큼 풍부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만 되는 시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12.3 이후에 우리는 도저히 이 시대에 일어날 수 있으리라 상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다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래할 미래가 어떤 시대일지 상상할 수 없다는 불안이 커졌습니다. 이 현실은 우리의 단선적인 역사, 사회 발전의 관념을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한국 사회가 전쟁과 민간인 학살에 참혹했던 시대에서 출발해서 독재와 산업화의 시대를 거쳐서 민주화의 시대로, 그리고 이제는 민주화를 넘어서 세계의 모범이 되는 선진국으로 나아간다는 그런 어떤 역사 서사에 익숙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 우리 앞에 현실로 나타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군 체포주의 포박력 케이블 타이, 신문을 위한 흉기들, 법원에 쳐들어가서 파이프를 휘두르는 폭도들, 그리고 집회 무대에서 빨갱이는 죽여도 돼 라고 쓴 방패를 휘두르는 극우 지도자들과 그에 열광하는 수만 명의 군중, 그리고 군사 계엄을 30%가 지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몇 년 뒤에 이곳이 어떤 세상이 되어 있을지 전혀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12.3 쿠데타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계획과 작전들이 성공했다면 지난 2달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국회가 폐지되고 독재가 들어서고 많은 사람이 실종되고,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 사회는 이 모든 작전을 신속히 저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생각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신의 자애로운 예언적인 메시지처럼, 또는 역사의 냉엄한 경고처럼 12월 3일에 잠시 우리에게 나타났다 사라진 그 거대한 폭력의 신호들이 훗날 더욱 거세고 거부할 수 없는 현실로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날 수도 있다. 우리가 그 가능성을 두려워한다면 그 미래는 오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미래는 올 리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비극적인 미래는 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독일의 신학자이자 목회자, 나치 정권에 저항하다 안타깝게도 나치가 패망한 1945년 봄에 처형당한 디트리히 본회퍼가 1944년에 옥중에서 쓴 기도문, 우리말로 선한 권능에 감사하여라고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한 구절을 자꾸만 떠올리게 됐습니다. 한국의 저항과 복종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 책에서 인용을 해봅니다. 당신께서 괴로운 잔 쓴 잔, 철철 넘치는 고난의 잔을 건네시니 당신의 선하시고 사랑스러운 손에서 떨지 않고 감사히 받아 마십니다. 그러나 당신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쁨을 베푸시어 이 세상과 그 햇살을 보게 하신다면 과거를 잊지 않고 우리 일생을 온전히 당신에게 바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건조한 사회과학의 언어로 읽으면서 밑줄을 치게 되는 두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리고 잊지 않고 입니다. 신은, 혹은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운명 또는 역사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쁨을 베풀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끝난 것도 아니고 복원된 것도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서 민주주의와 생명, 평화, 인간의 존엄이 이토록 순식간에 무너져 내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 과거를 잊지 않고 우리의 일생을 온전히 바치지 않는다면 훗날 우리는 그 어리석음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12.3을 잊지 않고 이 불안한 시대에 이 땅에서 평화, 민주주의, 인간다운 세상을 지키고 공고히 하기 위해서 매일 땀 흘리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철학자 존 듀이는 1922년에 쓴 인간 본성과 행동이라는 저명한 책에서 이런 말을 썼습니다. 이 책도 한국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파괴적 에너지보다 건설적 에너지가 더 우월하다고 말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그러나 진정으로 파괴가 아닌 진보를 원한다면 반란자들이 파괴를 위해서 쏟는 에너지만큼이나 많은 힘을 재건을 위해서 쏟아야 한다. 즉,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드리는 시간과 정성, 사랑의 양만큼 실현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이 나라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생명, 평화, 평등과 같은 가치들이 어떤 이유로도 유예되거나 희생될 수 없는 공동의 근본 가치들이라는 점을 계속해서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그 가치들을 공유하는 우리들의 좁은 공동체 안에서의 자족적인 확인이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무엇보다 이 가치들을 공격하고 그 의미를 왜곡하고 이 가치 언어들을 교란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명료하고 확신에 차서 이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다수는 폭력과 혐오, 차별, 독재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개개인의 양심과 선한 의도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 그리고 가능하다면 보다 단단한 조직으로 서로를 보호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그와 같은 민주주의와 평화, 평등의 공동체가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